일본인들이 어느 한국인 개발자에게 악성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착한 척하느냐? 감히 한국인 주제에 대일본 제국을 돕겠다고 설치는 거냐? 식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27살 된 엠마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이드 일을 하러 왔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일본에 올 때는 국제학교 영어 교사로 왔었죠. 일본에 오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일본 전통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정갈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세련된 기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 축제,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이런 이미지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살아보니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도 많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일하는 국제학교에서 겪은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었는데요.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은 알아듣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본어와 영어의 의문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에는 자음 연속음이 거의 없어서 학생들은 스트리트나 스프링 같은 단어를 발음할 때 모음을 끼워 넣어 스토리토, 그리고 스프링구처럼 말합니다. 게다가 일본어의 음절 구조는 주로 자음과 모음 패턴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빅을 비구로 발음하죠. 무엇보다 강세와 억양의 차이도 큰 문제였어요. 일본어는 음의 고저로 강세를 표현하지만 영어는 강세 있는 음절을 더 길고 크게 발음하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평평하고 단조롭게 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음은 둘째치고 이 강세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발음 연습을 위한 특별 수업을 만들고 개별 학생들과 1대1로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죠. 학생들이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오디오 자료도 활용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발음 향상 속도가 학교 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학교는 이런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영국인이시잖아요. 다른 일본인 선생님과는 달라야죠.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는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현영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반 학생이 아니었어서 몰랐는데 한국에서 왔던 현영이는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외국이라고는 일본밖에 와본 적이 없더라고요. 영어 문장 구성도 훌륭했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고급졌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 학생들의 어휘력은 영국으로 따졌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는데 현영이의 수준은 영국 대학생들과 견주어도 모자랄 것 없어 보였어요. 실제 나이는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일본과 한국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붙어 있는데 대체 왜 다른지 말이죠.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어의 특징이 영어 발음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영어와 꽤 유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영어의 F와 V 소리와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 소리들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본어에 비해 강세와 억양의 변화가 뚜렷해서 한국인들이 영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익히는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탄했던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예요.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일본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 도망가는 일본인이 많아요. 글로벌 진출이라는 말은 상위 1%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영어 교육은 이런 국제학교에서나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름이죠. 앞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의 교육도 그다지 질이 좋지 않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현영이가 굳이 일본에 온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현영이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역사학자가 되려면 한국에 있어야지. 왜 일본에 왔느냐 물으니 한국인 현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려면 일본의 역사도 알아야 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던 역사를 축소하고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해야 일본인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일을 알리려면 영어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온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토록 깊은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영이와 가까워지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거나 제가 질문을 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제 책상 서랍에서 집에 돌아가세요 라고 쓰인 쪽지를 발견했어요. 다른 날에는 제 신발 안에 못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죠. 학생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외국인은 집에 가야 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하품을 하거나 책상을 두드리며 집중을 방해했죠. 심지어 제가 칠판에 글을 쓰고 있을 때 뒤에서 지우개를 던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하고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밤에는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영이가 퇴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 혹시 이지매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지매, 즉 일본식 집단 따돌림이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의 정확한 설명이었던 거죠. 일본의 이지매 문화는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은 사회 문제예요. 이는 단순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넘어서 집단이 한 개인을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지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은밀함과 지속성이에요. 이지매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욕설 대신 무시하기, 소문 퍼뜨리기, 은근한 조롱 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이런 방식 때문에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이지매가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여기며 충격을 이겨내면 더 강해진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인식 때문에 이지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존감 하락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지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지매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못 버텨? 쟨 어차피 안 될 애였어. 지가 나약해서 그렇게 된 걸 왜 내 탓을 해? 난 쟤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이지매는 직장이나 학교 친구, 선후배 간에 일어나지 학생과 선생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지매의 대상으로 삼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에요. 이런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제가 더 쉬운 표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현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의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현영이도 역시 이지매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영이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일한 교환 학생으로서 처음부터 다름을 가진 존재였죠.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질투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갔다고 해요. 현영이가 겪은 이지매는 제가 겪은 것보다 더욱 교묘하고 잔인했어요. 학생들은 현영이가 한국어로 통화할 때마다 주변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조롱했고 수업 중에 현영이가 발표를 할 때면 모두가 일부러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해요. 하지만 SNS를 통한 괴롭힘은 아무리 현영이라도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익명으로 현영이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이가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심지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현영이를 사칭하기도 했죠. 이런 온라인 괴롭힘은 24시간 내내 현영이를 괴롭혔고 그곳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고 해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버틸 수 있었죠. 한국은 침략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많이 견뎠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익숙하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이겨냈어요. 저도 그런 정신을 물려받고 싶어서 힘들어도 버텼어요. 저는 현영이의 말을 들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굳건한 심지를 가진 현영이가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영이마저 이런 이지매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지매하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질서와 존중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교장 선생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에게 학생들의 모욕적인 행동들, 은밀한 괴롭힘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브라운 선생, 그건 그저 아이들의 장난일 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이지매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브라운 선생, 우리 학교에는 이지매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이 외국인이라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좌절감에 빠졌어요. 학교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죠.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본을 떠날 순 없었어요. 제 집 계약이 아직 몇 달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죠. 마침 외국인을 위한 여행 가이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제게는 딱 맞는 일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로 일한 지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일본에 온 이래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일본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새로운 예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행사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우리 가이드들은 당분간 일거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난카 아이트로프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진이 1944년에 있었으니 이제 그 주기가 다시 돌아온 셈이죠. 저도 일본에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하지만 이번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경고는 정말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대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역사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던 담대한 현영이를 만나며 크게 놀랐는데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작은 흔들림에 깜짝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비상용품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어차피 떠날 거, 지금 당장 떠날 건지, 아니면 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별다른 관측이 없다면 지진주의보를 철회할 거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에 안도하기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방제용품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제용품 코너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용 정수기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다른 손이 제 손보다 빨리 그 정수기를 낚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그의 장바구니를 보니 이미 여러 가지 방제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순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마저도 가져가려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났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정수기 하나만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제용품을 하나도 못 구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미안합니다만 저도 필요해서 산 겁니다. 다른 걸 찾아보세요. 저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거든요. 하지만 이 위기 상황 앞에서는 그들도 결국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그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학교에서의 경험과 마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본 거예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요. 물론 이것이 일본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광경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마트에서 몇 번 마주쳤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중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아까 물건을 사려다가 못 사신 걸 봤어요. 혹시 방제 용품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가 가진 것 하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에는 2개의 방제용품 세트가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죠. 저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많으신데 그쪽에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라서요. 그러자 그 남성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미 집에 가족 수대로 방제용품을 구비해 놨어요. 이건 여분으로 산 거라 남는 거예요. 이거 2개 다 가져가세요. 아예 2개를 다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왜인지 일본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국적을 여쭤보니 한국인이시더라고요. 현영이 이후로 처음 만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섬찟한 목소리로 저기요 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아까 제게 양보하지 않았던 그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한국인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어조가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아서 각자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거든요. 남에게 의지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같은데 일본에서 이런 문화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 중단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은 제가 한국인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걸 민폐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게 무슨 무례인지 당혹스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한국인 남성이었죠. 서로 돕는 것이 어째서 나쁜 습관이 된다는 거죠. 위험한 시기일수록 더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인간이란 돕고 사는 존재예요. 일본인 남성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반문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인들은 이해 못하죠. 이게 우리 일본의 방식이니까요. 각자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르면 가만 계세요.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서로 돕는 것이 어떻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오히려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현영이에게 들었던 어려울 때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낸 한국인들이 생각난 건 왜일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남성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 일본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 살아본 적 있나요? 대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인 남성도 만만치 않았죠. 일본과 같은 자연재해만 없었을 뿐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된 적이 있을 정도로 크나큰 위기가 많았어요. 일본만 어려웠을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일본인 남성은 결국 참았던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여기서 살아본 적 있어? 우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야.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일본인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인 남성은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그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려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외면하고 지나쳤던 사람을 제가 도와주니까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에 화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본인 남성은 전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한국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영이도 그랬고 지금 나를 도와준 이 한국인 가족분들도 그렇고 뭔가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다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한국인 아빠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아내분과도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셨어요. 자주 통화하며 지내다 어느 날은 한국인 가족 댁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의 향기가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식탁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색색의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하얀 밥까지.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침이 고였죠. 저는 맛있게 먹으라는 말에 감사 인사를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 먹은 건 조금 두려웠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순두부찌개라는 음식이었는데 고소한 향기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일본의 미소시루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매콤하고 진하며 풍부한 맛이었죠. 그 외에도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먹었는데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냈던 영국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음식이 제 입맛에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풍성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화에 좋다는 매실차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콤한 게 딱이더라고요. 차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영국인데 이런 생소한 차를 마시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잠깐의 담소를 나눈 뒤 한국인 아빠가 일본에서의 계획을 물으셨어요. 저는 지진 위험 때문에 일본에 계속 남아있는 게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죠.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 가족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다 같이 일본으로 온 건데 당장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도 같았고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일본의 지진 경보 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지진 정보 앱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 사용하다 보니 서버가 감당 못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에 지내며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지진 정보 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앱을 사용했습니다. 그 앱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했는데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국인 가족의 아버지 분께 말씀드렸더니 한국인 아버지는 눈이 커다래지며 놀라시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아시는군요. 사실 그 사이트 저와 제 동료가 만들었어요. 라는 말을 했죠. 저는 당연히 그 앱을 일본인이 만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일본에 온 한국인 개발자였고 퇴근 후에 틈틈이 사이트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공익 목적으로요.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트를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걸 안 몇몇 일본인들이 악성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착한 척하느냐? 한국인 주제에 일본을 돕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수하게 돕겠다는 마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사이트를 만든 분이 사이트를 접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럴수록 일본인들만 손해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의의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마트에서 봤던 일본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 서로를 도와야 할 때에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한국분이 일본에서 만든 지진 정보 사이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당시 한국 학생들이 만든 코로나 확진자 현황 웹사이트를 참고한 것이었다고 해요. 한국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정부나 큰 기업이 할 일을 평범한 대학생이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무료 사이트였고 광고 같은 것도 게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순도 100% 공익 목적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사이트가 워낙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방송국에서도 그 학생들을 초대해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그 학생들을 칭찬하고 고마워했다면서요. 여기까지만 봐도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저주를 하니까요. 이 이유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요?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요.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일본은 예의를 중시하고 배려심이 깊은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알던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몇 번이고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얘기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진 정보 사이트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행동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더 감사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한국을 돕겠다고 나섰을 때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저는 문득 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일본을 떠나면 바로 영국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죠. 그래서 만약 지진 경보가 해지되지 않는다면 바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사연을 적는 지금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는데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일본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한국에 갈지 정한 상태일 거예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 가족이었죠. 저는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한국에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밤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쪼록 일본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이 늘 안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사연의 한국인 가족분들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